지난 2019년 9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선 세계 지도자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2018년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던 마하티르 모하메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포럼에서 미국의 한 대학생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과거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에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600만 명이나 살해당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내가 반유대주의자로 분류된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적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 스스로 반유대주의자라고 밝힌 것도 놀랍고, 또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그렇게 썼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고 잔혹하게 살해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민족을 향한 증오에 가득 찬 발언을 하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국가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반유대주의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는 2018년 5월 93이라는 최고령의 나이에 말레이시아의 제7대 총리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도대체 93살의 나이로 과연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이스라엘 미워하기는 단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 말레이 딜레마라는 자신의 책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메브리코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보고 두툼한 코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전쟁을 일으키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코를 메브리코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삼은 것처럼 말을 했지요. 1983년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치룰 때에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나라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의 총리로 선출된 지 얼마 안 지난 9월 2일 유엔 총회의 연설에서 세계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국제해상에서 약과 음식, 건축 자재를 나르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다른 건물을 폭격하여 학생과 병원 환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죽이는 큰 보복을 했다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발명한 용어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세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을 비난하는데요. 말레이시아 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에서 유대인이 국제 언론을 통제하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유대인의 도구라고 불렀고요. 통화 위기 때에는 국제 유대인 음모론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쓴 글에서는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죠. 헨리 포드의 반유대주의 책인 국제유대인이라는 책을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마하티르의 반유대주의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4년 그의 정보부 장관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게 스위스 유대인 작가 에른스트 블로흐의 음악을 쿠알라룸푸르 콘서트의 연주곡 리스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구를 들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공연을 당연히 취소하게 되죠. 1994년 마하티르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반독재적 선전이라며 말레이시아의 상영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세계에 알려졌고 국제적인 항의가 있은 뒤 말레이시아 정부는 7장면이 삭제되면 이 영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내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도
삭제될 수 없다. 내 영화가 온전히 상영되지 않는다면 아예 상영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는 절대로 상영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2019년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9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스라엘 선수의 참가를 불허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개최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선수를 배제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며 결국은 이 대회의 개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 이전 제6대 총리였던 나집 라작 전 총리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2009년부터 2018년 5월 부패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말레이시아의 6대 총리직을 맡았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위해 그들과 함께 싸워왔고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의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입니다. 나집 라작 총리 시절인 2016년 말레이시아는 다음 해인 2017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총회 개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대표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피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대표에게 입국 비자를 끝까지 내주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에서 피파 총회 개최를 아예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말레이시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이스라엘, 반유대인 정책은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여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말레이시아 여권으로는 전 세계 163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 여행에만 큰 제약이 따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여권의 앞페이지에는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유효함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죠. 말레이시아 국민이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무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 3가지의 경우만 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회의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이죠. 이 종교적인 이유도 말레이시아의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한해서만 허용할 뿐이며 서류 절차가 아주 복잡해서 허가 받기가 그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여권을 가진 사람도 내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말레이시아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특별히 전쟁을 치렀거나 이념적으로 부딪힌 적도 없었습니다. 워낙 두 나라 사이에 거리도 멀다 보니 이해관계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 말레이시아에도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역사는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죠. 1895년 에스겔 므나세라는 유대인이 유대인 최초로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섬에 정착한 것이 말레이시아와 유대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명의 더 많은 유대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싱가포르로 피난을 떠났고 1963년까지 말레이시아에는 겨우 20가구 정도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약 100명의 유대인들만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말레이시아와 유대인들의 인연이라면 인연입니다.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87%가 무슬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 인구 중에 0.00001%도 안 되는 단 25명의 유대인들이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이시 마나도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높이가 2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메노라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 단지 25명의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메노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메노라를 때려 부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말레이시아 인구 3,300만 명 중에 약 2천만 명 이상인 61%가 이슬람의 순위파 무슬림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도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은 그 이유 말고는 다르게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국민의 종교인 이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1957년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가와 단 한 번도 어떠한 외교적 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예 이스라엘을 합법적인 국가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은 이슬람 교도인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난해 오는 자세로 일관해 왔죠. 말레이시아 땅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내걸리고 휘날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쿠알라룸푸르 도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에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적 태도도 아주 심각합니다.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국제 크리켓 대회에 이스라엘 팀이 출전했을 당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 시위를 벌였으며 1986년 이스라엘의 하임 헤르조그 전 대통령이 이웃국가 싱가포르에 공식 방문했을 당시에도 시위대가 거리로 몰려나와서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언하자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서 아주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 SNS를 통해서 미국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출처불명의 글이 퍼지면서 맥도날드의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반명예훼손연맹 ADL은 전 세계 국가의 국민 중에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국민 중에 약 20%가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고요. 이란은 국민들 중에 56%가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도 역시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반유대적, 반이스라엘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 이란의 국민들 중에 56%나 반유대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이란 국민들보다도 훨씬 높은 61%나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그리고 국민의 61%가 반유대주의자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이 활발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과의 경제 교류는 2013년 15억 2,9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그 전년도인 2012년에 발생한 무역의 2배가 되는 셈이죠.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싫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그들의 첨단 기술은 필요하다 이거죠. 자,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부르짖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맞닥뜨릴 때 특히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비리 또는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행동이 좋은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61%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2016년 나집 라작 전 총리가 국제축구연맹 총회에 이스라엘 대표를 입국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 총회 자체를 포기했던 그 시기에는 나집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을 통해서 2013년 총선 직전 7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대표단까지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게 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으니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이 비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법무장관 사무실은 사우디 왕실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집 전 총리와 같은 당인 통합 말레이 국민조직 소속 교통부 차장은 만약 2013년 총선에서 우리가 졌다면 라이벌 당인 민주행동당이 정권을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자본을 통해 이 나라를 지배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중동의 우리 무슬림 친구들은 민주행동당을 통한 유대인의 위협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이 말은 이 수수께끼의 아랍 왕자가 말레이시아를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7억 달러를 총리의 은행 계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설명은 말레이시아의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자신이 반유대주의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금년 95살의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과연 한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요즘 마하티르 총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반유대주의를 부르짖으며 무슬림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반유대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며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학생의 질문에 대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답변은 과연 어땠을까요? 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에도 나는 그들에게 항의하거나 시위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유대 민족과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하티르 총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유대인들에게 뭔가 감정이 상할 일을 겪었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어느 특정한 민족을 향해 증오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자랑스럽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총리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품격을 잃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이라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정말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레이시아의 총리에 대해서 경고하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자신이 반유대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총리라면 말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